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부정부사 뿌입니다. 부정문을 만드는 요소를 중국어에서는 부정부사라고 하고요. 부사이기 때문에 수러인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동작을 부정하거나 상태를 부정할 때 사용해요. 먼저 이 뿌라는 것이 동작을 부정할 때 어떤 상황을 부정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를 부정한다 라고 적혀 있지요. 긍정문의 형태로 나는 지금 먹는다 라든지 나는 곧 먹겠다 라고 표현할 때 我吃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부정의 형식으로 나는 안 먹는다 라든지 나는 가까운 미래에 먹지 않겠다 라고 할 때 이 뿌를 쓰셔서 我不吃 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에서도요, 현재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그것과 연결시키시면 어렵지 않아요. 친구와 같이 식당에 갔어요. 친구가 먹겠냐고 물어볼 때 나 먹어 라고 현재형으로 대답하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먹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에 먹겠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말에서도 현재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친구와 같이 식당에 가기는 했지만 저는 방금 뭘 먹었어서 그다지 배고프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말하죠. 너 먹어? 나는 안 먹어. 이렇게요. 자, 그 안 먹는다라는 말 어떤 상황인가요? 그쵸, 그 순간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의 부정형,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우리말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동사 중에서 시라는 것은 조금 특이해요. 시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언제나 뿌로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我不是学生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학생이 아니다 라는 현재형의 부정도 되고요. 나는 학생이 아니었다 라는 과거형의 부정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我不是学生이라고 하면 이렇게만 말한다면 중국 사람이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었다는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자, 맞습니다. 我不是学生이라고만 말하면요. 상대방이 문맥 없이는 물음표를 가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때를 나타내는 말을 활용하시면 돼요. 작년에 저 학생 아니었어요 라고 말해볼까요? 작년이라는 때를 나타내는 말去年을 쓰셔서 去年我不是学生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름 아닌 때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시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상태를 부정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태를 부정할 때 역시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상태를 부정할 때는 뿌를 쓴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바쁘다라는 긍정문의 표현부터 해볼까요? 我很忙이라고 하지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빠요. 我很忙. 자, 반대로 부정의 형태로 말하면요. 저 안 바빠요. 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겠죠? 그때 뿌를 쓰셔서 我不忙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형용사 수러인 我很忙이라는 문장이요. 나는 지금 바쁘다 라는 표현도 되지만 어제라는 시점을 말한다면 어제 나는 바빴어요 라고 할 때도 昨天我很忙이라고 해요. 뭐뭐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뭐뭐 했다? 혹시 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곤 하십니다. 자, 좀 중국어를 배우다 보면 러가 나와요. 그럼 러는 뭐뭐 했다란 뜻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나는 어제 바빴다 라고 할 경우 했다
바빠 받침에 쌍시옷이 들어가니까 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我很忙了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혼동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러는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러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때문에 상태의 과거를 묘사할 때 러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요. 러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안 바쁘다 현재형으로 부정할게요. 我今天不忙이라고 하시고요. 자, 오늘이 아니라 어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어제 안 바빴다. 뭐뭐 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러도 생각이 나시고 뭐뭐 하지 않았다 라고 하여 또 매일까지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셔서 혼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태의 부정은요, 무조건 뿌로 하시는 거예요. 我昨天不忙 나는 어제 안 바빴다. 나는 어제 바쁘지 않았다. 자, 긍정의 형태로 나는 어제 바빴다 라고 할 때도 주어 티엔 때를 나타내는 말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我昨天很忙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러 혼동하지 마시고요. may 쓰는 것도 혼동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다 건지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같이 정리할 어법 요소는 부정부사 may예요. 중국어에는 다양한 부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정문을 만드는 부사를 우리는 부정부사라고 하지요. 특히 부정부사 may는 어떠한 동작이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먹었다 라는 긍정의 표현을 해볼게요. 나는 먹다, 我吃 뒤에 저 먹었어요. 먹는 동작 끝냈다 라는 의미이니 러를 붙여서 我吃了 라고 하시죠. 자, 그럼 그 반대로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뭐뭐하지 않았다, 먹지 않았어요? 먹는 동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may를 쓰셔서 我没吃 라고 하시는 거죠. may는 부정부사, 부사예요. 때문에 수러인 동사 吃 앞에 쓰셔서 没吃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may는요, 没有 라고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我没有吃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초급 단계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실수를 하세요. 먹었다, 뭐뭐 했다, 러 붙였으니 안 먹었다도 뭐뭐 했다 라고 문장의 어미가 마무리되니까 여기도 러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러는요. 절대 뭐뭐 했다 라고 한들 과거형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중국어 어법 개념이에요. 러는 우리말이나 영어의 과거형이 아니다. 때문에 과거형처럼 뭐뭐 했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해도 무조건 러를 쓰는 게 아니다. 러는 중국어 안에서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낸다. 자, 그렇다면 안 먹었다라는 표현은요. 먹다라는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발생하지 않은 동작이 완료의 개념이 생길 수가 있나요? 아니죠. 때문에 나는 안 먹었다라고 말할 때 설령 뭐뭐 했다라고 어미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동작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니 완료의 러는 쓰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세요. 지금 좀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 쓰지 말아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앞으로 중국어 하실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자, 그리고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요. 중국어에서는요. 아직도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해요.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라는 의미의 부사 하이와 함께 호응해서 짝꿍을 이루어 쓰는데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하이메이요 예요. 자, 그러면 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타 하이메이 라이 라고 하거나 타 하이 메이오 라이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문장의 어투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문장 끝에 너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他还没来呢. 他还没有来呢.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뭐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러 쓴다 쓴다? 러 쓰지 않아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의 짝꿍은요. 문장 끝에 너예요. 자, 문장 하나 더 볼까요? 那本书我还没看呢 라는 문장이에요. 那本书그 책 말이에요. 我 나는 还没看呢 아직 보지 않았어요. 요 붙여서요. 还没有看呢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원래는 那本书 그 책이 칸 보다의 목적어인데요. 이렇게 문장 맨 앞으로 주어보다도 앞으로 빠져서 주제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주제는 뭐냐면 那本书 그 책이에요. 그 책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말 시작하는 것처럼 중국어도 那本书를 먼저 써서 그 책은 말이야. 내가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할게. 我还没看呢. 나 아직 안 봤어.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목적어가요. 주어 앞으로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의 포인트. 메이는요. 요를 부정해요. 그런데 요를 부정할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정합니다. 동사 여는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라고 할 때 메이를 붙여 메이요라고 하셔야지 절대 뿌를 붙이셔서 뿌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문장 볼까요? 나는 돈이 있다. 我有钱이라고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라고 해볼게요. 지금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니까 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뿌요? 아닙니다. 무조건 메이를 쓰셔서 我没有钱 나는 돈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현재를 나타내는 요즘이란 표현도 한번 붙여볼까요? 요즘은 最近이라고 하죠. 요즘에 저 돈이 없어요 라는 표현 最近我没有钱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릴 때, 과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릴 때는 중국어로 小时라고 하고요. 어릴 때 나는 돈이 없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小时 어릴 때 我没有钱 나는 돈이 없었어요가 됩니다. 없었다, 뭐뭐 했다이니까 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러는요. 완료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돈이 없었잖아요. 없는데 생기는 동작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 없는걸요. 때문에 여기서도요. 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중국어를 공부하실 때는요, 우리말의 그 표현 자체를 그대로 중국어로 연결하시고자 한다면 이렇게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뭐뭐 했다, 러를 배우시고 나서는 그런 실수를 종종 하시거든요. 제가 계속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개념이 있다면 제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제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들으실 때마다 제가 그런 포인트를 딱 알려드리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포인트, 메이는요, 어떠한 동작이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쓴다. 그런데 있다, 가지고 있다, 여는 무조건 언제나 뭐와 쓴다? 메이와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문장의 종류 중에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라는 것은 뭐뭐 하세요 라고 명령하는 문장도 되고요.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금지를 표현하는 문장도 가능해요. 먼저 뭐뭐 하세요 라는 명령의 표현부터 살펴볼게요. 중국어 문장은 동사 하나만으로도 명령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다라는 의미의 동사 라이를 하나만 써서 라이 라고만 표현해도 와, 오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격식을 갖춰야 되거나 예의를 차려야 되는 상황에서 완곡한 명령의 형태로 뭐뭐해 주세요 라고 표현할 때 그때 바로 이 칭을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请坐,
请坐라는 표현은요, 앉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请进, 请进이라는 표현은 들어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请이라는 말을 수로 앞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은요, 2인칭 상대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이라는 동사 뒤에 사실은 그 대상인 너, 당신, 니가 숨어져 있어요. 칭니 당신에게 청합니다. 니 당신이喝茶, 차 마실 것을.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서 차 드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하는 명령문이니 굳이 너라는 표현을 하지 않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너라는 말이 생략돼요. 请喝茶, 请喝茶, 차 드세요 라는 표현으로 많이 두루 쓰이는 거랍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예의를 갖춘 완곡한 명령을 할 때는 뭐를 쓴다? 수로 앞에 칭을 쓴다. 자, 이번에는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부정의 금지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지의 표현으로서 비에라는 부정부사를 쓰는데요. 초급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부정부사는 뽀, 메이, 비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세 번째 비에라는 표현이 수로 앞에서 금지를 나타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에 뒤에 수로 说话, 말하다를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别说话, 别说话, 말하지 마라 라는 의미죠. 别 대신에 不要 쓰셔도 같습니다. 편하게 쓰시면 돼요. 不要说话, 不要说话, 말하지 마, 말하지 마세요. 别 부야만으로도 말하지 마 라는 반말도 되고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아 주세요와 같은 존댓말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비에를 더 많이 써요? 부야를 더 많이 써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없어요. 둘 다 두루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징과 함께 써서요. 이 금지 역시도 예의를 갖춘 완곡한 표현이 가능해요. 징, 뭐뭐해 주세요. 别说话,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문장이요. 别 대신에 不要로 바꿔도 돼요. 请不要说话. 请不要说话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령문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같이 정리할 어법은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이라는 것은 이 명칭 그대로 감탄이나 놀람을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문장 끝이 마침표로 끝나도 괜찮고요. 그리고 감탄이잖아요. 정도가 심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느낌표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감탄문을 만드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타이라는 부사는 너무라는 의미로 부사예요. 형용사 앞에 쓰십니다.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좋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앞에 타이를 써서 타이하오, 타이하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너무 좋아요 라는 것은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요. 감탄의 어투를 좀 더 강조해서 더 자연스럽게 의미 전달을 하고 싶다면 문장 끝에 짝꿍이 있는데요. 러랑 같이 쓰시면 돼요. 太好了, 太好了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타이라는 이 형용사는요, 사전을 찾으시면 지나치게 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발견하실 수 있어요. 지나치게 라는 이 의미 자체에서도 느낌이 오지요. 정도가 심해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전해집니다.
따라서 하오처럼 좋다라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太好了,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됐어요 라는 긍정적인 감탄의 표현이지만 많다, 뚜어 같은 경우는 많아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문맥이나 상황을 살펴보셔야 돼요. 太多了, 너무 많아요, 많아서 좋네요 일 수도 있고요. 아야, 太多了, 지나치게 많아요 라는 불평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다른 형용사 하나 더 볼까요? 비싸다, 꼬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비싸요 라는 감탄의 표현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시작! 太贵了, 太贵了 라고 하시면 되겠죠. 타이 외에 또한 강조의 표현으로 쩐을 사용하셔서 감탄문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쩐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진짜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쁘다, 漂亮이 있고요. 정말 예쁘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형용사 앞에 쩐을 붙이셔서 真漂亮이라고 하시면 되지요. 자, 감탄의 어투를 좀 더 강조해서 자연스럽게 말해 볼게요. 그 끝에 짝꿍 아를 넣으시면 돼요. 真漂亮啊, 真漂亮啊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까 타이는 러랑 짝꿍이었죠? 쩌는요 아랑 짝꿍이에요. 짝꿍이 달라요. 선생님 막 섞어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짝꿍을 지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볼까요? 까오는 높다 라든지 높이가 높다 아니면 키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높군요 라는 표현을 한다면 真高啊, 真高啊 라고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뚜어 뭐란 표현을 볼게요. 뚜어는 원래 많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지요. 자, 그런데 이 뚜어는요, 얼마나 란 뜻으로서 의문 대명사의 역할도 합니다. 자, 얼마나 라는 이 뜻은 파생이 되어 강조의 표현으로도 쓰이는데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볼게요. 뚜어하와 얼마나 좋으니 이 표현이요. 얼마나 좋아요. 이 표현은 정말 좋아요. 너무 좋겠어요. 너무 잘 됐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뚜어만 쓰셔도 되고요. 뚜어머 이렇게 두 글자로 쓰셔도 됩니다. 감탄의 어투를 강조할 때는요. 끝에 아랑 같이 쓰셔서 같이 읽어볼게요. 뚜어하와, 뚜어하와 라든지 뚜어머 뭐 붙여볼까요? 뚜어머하와, 뚜어머하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예문은요. 낯익은 예문이에요. 얼마나 맛있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맛있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는요. 好吃라고 하죠. 얼마나 맛있게요? 이 말은 정말 맛있어요. 라는 강조의 표현. 多好吃啊 라든지 多么好吃啊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多么의 짝꿍은 라는 거, 짝꿍끼리 기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지일러라는 표현인데요. 원래는 지에서 시작이 돼요. 지라는 이 단어 자체는 부사로서 형용사 앞에 씁니다. 그런데 초급 어법에서 이 지는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지일러, 덩어리로 기억을 하실게요. 지일러 자체는 뭐 매우, 엄청, 너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타이 라든지 뭐 쩐과 같은 용법으로 쓰일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데 지일러는 중요한 부분이요. 별표하셔야 돼요. 형용사 앞에 쓰이지 않습니다. 형용사 뒤에서 상태의 정도가 심함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요. 형용사 어디 쓴다고요? 형용사보다 뒤에 쓴다고요. 때문에 너무 좋아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지일러를 가지고 강조를 하고 싶다면 지일러 하오 아니에요. 하오지일러, 하오지일러 라고 하셔야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됐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네요 라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맛있다, 好吃 뒤에 지일러 붙이셔서 好吃极了, 好吃极了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왜 지일러가 형용사 뒤에 붙느냐라는 거요. 중국어 문장에 어순 그 큰 규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 발생 순서의 규칙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생겨야 되는 개념이 먼저 쓰이고요. 시간적으로 나중에 생기는 개념이 뒤에 쓰이는 경향이 강해요. 때문에 이 지을러라는 것은 이 자체의 의미를 사전에서는 매우 엄청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극에 달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상태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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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극에 달하게 되다. 이 말은 뭔가요? 좋은 상태가 매우 그렇죠. 정도가 심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부터 정도를 강조하는 표현이 된 거랍니다. 자, 이렇게 뒷이야기까지 재밌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지일러는 어디 붙는다? 형용사 뒤에 붙는다. 이 밖에도 형용사 앞에 붙는 요소들과 그것과 함께 짝꿍을 이루어 문장 끝에 쓰이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정도 부사입니다. 중국어에는 다양한 부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태의 정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 쓰는 정도 부사라는 게 있어요. 정도라는 것은 물론 심할 때도 있고요. 정도는 약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도 부사를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도 부사들만 모아놨어요. 이 정도 부사들을 통해서 의미 당연히 기억하시고요. 문장 안에서의 쓰임까지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정도 부사는 헌이라는 정도 부사예요. 헌 보신 적 있지요?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 헌을 꼭 매우라는 의미 없이도 습관적으로 형용사 앞에 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我很忙이라는 문장은요. 경우에 따라서 나는 바쁘다 라는 의미도 가능하고요. 나는 매우 바쁘다 라는 정도를 강조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도 있어요. 我很高兴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기쁘다 라는 일반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나는 매우 기쁘다 라는 강조의 표현으로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구사하실 때 만약에 형용사를 쓴다 라고 한다면 그 앞에 특정한 부사를 쓰지 않으실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헌을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도 부사라는 것은요. 형용사, 그렇죠. 상태를 묘사할 때 강조의 용법으로 쓰는 것. 가능하다는 거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동사와 같이 쓰일 때예요. 우리말은 매우, 너무라는 정도 부사를요. 동작 앞에 쓰기도 합니다. 야, 너 너무 먹는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먹다라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입니다. 우리말로 매우 먹는다, 너무 먹는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도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很吃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어에서 정도 부사는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 앞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도 부사는 동사랑은요. 절대 쓸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자, 동사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심리,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정도 부사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리, 감정 동사 좋아하다, 喜欢 있지요?
我很喜欢이라고 하면 나는 뭐 좋아한다도 되고요. 나는 매우 좋아한다도 돼요. 여기 예문에는요. 타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他很喜欢이라고 하면 그는 좋아한다, 그는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목적어를 넣어볼게요. 그는 나를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이죠. 他很喜欢我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타이라는 정도부사 살펴볼게요. 타이는요, 너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탄의 어투를 강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감탄의 어투를 강조할 때는요, 문장 끝에 러와 함께 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따라서 타이의 짝꿍으로 러를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됐어요. 太好了. 이렇게 말이죠. 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타이가 너무라는 뜻 외에 지나치게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나치게 라는 이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나치게 어떠하다 라는 의미는 상태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안 좋다 라는 불평, 불만, 부정의 어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水果太贵了 라고 하시면은요, 과일이 너무 비싸요. 비싸서 안 좋아요 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상태가 심해서 불만이다 라고 하신다면요, 이 타이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非常이라는 정도 부사예요. 非常은 굉장히 아주 너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정도가 심한 것을 묘사할 때 써요. 때문에 감탄의 어투를 강조할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와 같이 문장 끝에 써야 되는 그런 짝꿍이 있지는 않아요. 자, 예문으로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这里非常热. 이곳은 굉장히 덥습니다. 라고 상태를 묘사합니다. 那个小孩非常漂亮. 그 어린 아이는 굉장히 예쁩니다. 라고 하여 예쁜 정도를 강조하여 묘사할 때 쓰는 거지요. 最라는 정도 부사는요, 가장 제일이란 뜻이에요. 가장 제일이라고 말할 때 우리 뭐라고도 하냐면 최고다 라고도 하지요. 그 최에 해당하는 것이 最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정도가 어때요? 가장 베스트를 의미하죠. 최상급을 의미하는 정도 부사인데요. 형용사 앞에서 그 정도를 강조해요. 这里最便宜. 이곳이 가장 싸요. 우리 동네에 여러 군데의 가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这里最便宜. 여기가 가장 쌉니다. 라고 할 때 쓰지요. 他最喜欢看电影. 그는 最喜欢 가장 좋아합니다. 무엇을? 看电影 영화 보는 것을. 最 정도부사이니까요. 형용사 외에 이처럼 심리, 감정, 동사의 정도도 강조할 때 쓰지요. 짠이라는 부사인데요. 사실 이것은 어법에서는 정도부사가 아니라 어기부사라는 것으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의미가 정말 진짜라는 뜻으로 정도를 강조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묶어놨어요. 이건 역시 정도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감탄의 어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탄의 어투를 강조할 때 문장 끝에 쓰는 짝꿍이 있어요. 真의 짝꿍은 아예요. 그래서 人真多, 사람이 정말 많군요 라고 감탄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真의 짝꿍인 아와 같이 쓰셔서 鱼真便宜呀라고 하여 鱼 물고기가
真便宜呀. 정말 싸군요. 진짜 싸요. 라는 감탄 표현도 역시 가능한 거예요.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본 정도의 표현들, 여러분들 모든 부사들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쓰는 짝꿍 표현이 있다고 한 것도 있지요. 그것도 특히 더 체크해 두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정도 부사입니다. 정도 부사 중에서 特别, 越, 그리고 更,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볼 텐데요. 정도 부사라는 것은 상태의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때 쓰는 요소죠. 문장 안에서 어디에 쓰고 그리고 쓰임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같이 짚어볼게요. 먼저 特别라는 부사는요, 원래 형용사로서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사에서는요, 특히, 특별히 라고 하여 정도가 심함을 강조합니다. 정도를 강조하는 말이요, 정도 부사는 형용사보다 앞에 쓰지요. 高는 키가 크다라는 의미예요. 特别高, 대단히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他个子特别高, 그는 키가 특히 크다. 특히라고 하면 어색해요. 그저 대단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는 키가 대단히 크다. 그는 키가 정말 크다. 이렇게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볼까요? 这儿的西瓜特别甜. 这儿的 이곳의 시과 수박이 特别甜, 무척 달아요. 단 정도가 심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끙이라는 부사는요, 무슨 의미냐면 더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했던 特别 같은 경우는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지요. 그런데 끙은요, 더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교의 대상이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라는 정도를 강조합니다. 明天会更好라는 문장 해석해 보면 明天 내일은 会 뭐뭐뭐뭐 할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조동사가 되겠죠? 내일은 어떨 거예요? 更好, 더 좋을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예요. 와 같은 그런 명언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문장이기도 하죠. 更은요, 정도 부사예요. 형용사 앞에 씁니다. 또 다른 예문 볼까요? 他比我更大 라는 문장이에요. 그는 비 뭐뭐보다. 비는 비교문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뭐뭐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는 누구보다? 比我 나보다 更大 나이가 더 많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따는 원래 크기가 크다라는 뜻인데요.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도 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뭐뭐보다라는 의미의 비가 있다면 그 문장 안에서 형용사 앞에는 더욱이란 의미의 뭐가 온다? 껑이 이렇게 짝꿍 지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위에라는 정도 부사인데 위에는 점점 갈수록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는요, 용법이 특이해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어요. 위에는 절대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위에 대해선 위에는 절대 혼자 쓰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럼 뭐랑 써야 되지? 라는 게 연속해서 떠오르시겠죠. 위에의 짝꿍은 또 다른 위에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갈수록이라는 의미로서는 사이에 라이를 쏙 넣으셔서 위에 라이 위에 라는 고정 형식으로 쓰여요. 상태의 변화가 점점 어찌어찌 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天气 날씨가 越来越热 점점 더워져요. 날씨가 점점 갈수록 더워요.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越来越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덩어리로 기억하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상태의 변화를 강조해요. 어찌어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我越来越瘦了. 러가 붙기도 합니다. 이때 러는요, 상태의 변화로서 어찌어찌 되어지다, 어찌어찌 되어졌다. 이렇게 변화 플러스 완료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我越来越瘦了. 나는 점점 살이 빠졌어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형용사 뒤에 쓰는 러는요, 변화의 러이다, 변화이자 완료의 러일 수도 있다. 뭐뭐해지다 혹은 뭐뭐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요, 특정한 동사를 쓰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비가 점점 많이 내린다라고 할 때,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한다면 동작 표현 내리다 시야가 필요하고요. 내림에 따라 점점 상태의 변화가 생기죠. 비가 커진다, 형용사 따를 씁니다. 따라서 위 비가 위에 샤, 내리면 내릴수록 위에 따, 점점 커지다 라고 하여 비가 점점 많이 내린다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펑, 바람은요, 어떤 동작을 쓰지요? 불다라는 동작을 써야 되죠? 불다는 중국어로 꽈라고 합니다. 그래서 펑, 바람이 위에 꽈, 불면 불수록 위에 따, 점점 커지다. 바람이 점점 세게 불다라는 표현 하실 수 있고요. 형용사 뒤에 러잖아요. 상태의 변화로서 바람이 점점 세게 분다도 되고요. 아니면 뭐뭐해졌다. 그러니까 변화이자 완료를 넣으셔서 바람이 점점 세졌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도부사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그 역할의 의미도 있지만 같이 쓰는 짝꿍도 있고요. 이와 같이 형식도 있습니다. 이 부사를 쓸 때 어떤 형식을 써야 되는지에도 유의하셔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범위 부사입니다. 부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범위 부사가 있어요. 초급 단계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범위 부사는 모두 다라는 의미의 전체를 범위 짓는 부사입니다. 바로 또이지요. 또는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모두, 다, 전부와 같이 해석하실 수 있고요. 범위를 짓는 그 대상 뒤에 쓰고 수러 앞에 위치를 합니다. 문장 보실까요? 我们, 우리는, 또 모두, 是 뭐뭐입니다. 무엇입니다? 동쉐, 반 친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반 친구예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장에서 또의 위치는요, 우리라는 주어 뒤이자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동사 수러 앞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 문장에서 주어인 我们, 우리는 우리 모두라고 하여 범위를 한정 짓는 대상이기도 해요. 자, 또의 위치 어딘가요? 한정 짓는 범위 대상 뒤에 위치하고 있지요. 자, 또 다른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我每天都看电视 라고 해요. 我, 나는 每天, 매일마다, 또 모두, 看电视, 텔레비전을 봅니다. 라고 하지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요, 나는이니까 나가 돼요. 我. 그리고 이 문장에서의 수러는 보다라는 동사 칸이 되겠죠. 자, 그런데 또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주어인 我 바로 뒤에 있나요? 아니죠. 每天, 매일이라는 때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텔레비전을 봐요 라고 할 때 매일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모두라고 범위 지어줘야 되는 대상이 되지요.
때문에 또의 위치는요, 주어 뒤라고 해서 주어 바로 뒤에 쓰시는 거 아니에요. 범위 지어줘야 되는 때를 나타내는 말 메이티엔 뒤에 붙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의 위치는 모두라고 범위 지어줘야 되는 대상 뒤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치라는 부사요. 이치라는 부사는요, 자, 뜻이 있어요. 모두 아니고요. 함께, 같이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범위 짓는 대상 뒤에 역시 위치하면 돼요. 大家一起上课吧 라는 문장이죠. 大家 여러분 모두들 一起 같이 上课吧 수업을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문장에서 一起 모두 함께 라는 표현이 범위 지어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이자 범위 대상인 大家 뒤에 一起를 쓰시고요. 이 一起는 그와 동시에 수업을 하다라는 수러 앞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자, 이 표현은 어떨까요? 我们一起去游泳好不好? 我们 우리 一起 같이 去游泳 수영하러 가는 거 好不好? 좋아요, 안 좋아요? 라고 묻고 있죠. 이 문장에서도 一起의 위치 어디죠? 그렇죠. 주어이자 범위를 지어줘야 되는 대상 我们 뒤. 그리고 가다라는 의미의 수러인 동사 취 앞에 위치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치라는 것은요, 쓰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짝꿍 표현이 있어요. 다름 아닌 뭐뭐뭐뭐와 함께, 뭐뭐뭐뭐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뭐뭐와에 해당하는 허랑 짝꿍을 지어 씁니다. 허 땡땡땡 땡땡땡과 이치 같이 이러한 의미로 쓰여요. 我要 나는 뭐뭐 하고자 합니다. 和爷爷一起 할아버지와 같이 去吃饭 밥 먹으러 가고자 합니다. 라고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뭐뭐뭐와 같이 뭐뭐뭐뭐와 라고 할 때 허 대신에 끈과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끈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我要跟爷爷一起去吃饭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할게요. 我不想 나는 뭐뭐 하고 싶지 않아요. 跟你一起 당신과 함께 看电视 텔레비전을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죠. 跟 뭐뭐뭐뭐 一起 짝꿍 표현이요. 끈 대신에 당연히 허와 함께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허를 넣어 한 번 더 읽어보지요. 我不想和你一起看电视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름 아닌 너랑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야 라고 하여 뭐뭐 하고 싶지 않다라는 不想이라는 표현이 범위를 짓는 대상 끈니보다도 앞에 쓰여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너와 보는 것이 싫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범위 부사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표현들을 살펴봤어요. 범위 짓는 대상 뒤에 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범위 부사는 모두 아니면 대부분,
혹은 일부를 범위 짓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적절한 범위 부사를 쓰셔야 정확한 뜻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어떠한 범위 부사가 있고 그리고 그 범위 부사를 쓸 때에는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되는 것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공이라는 부사는요, 모두 다라는 의미로 사전을 찾으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학생이에요. 我们都是学生. 맞나요? 자, 그런데 이공도 모두의 뜻이래요. 그럼 이 두 개의 단어가 완전히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공은요, 반드시 문장 안에 합친 수량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렇게 외우면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모두가 아니라 모두 합쳐서, 다 합쳐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이죠. 모두 합쳐서 라고 뜻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요. 이공이 또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자연적으로 혼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합쳐서 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으니 문장 안에 합쳐서 그래서 얼마만큼 이냐는 거야 라고 하여 합친 수량을 저절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까요? 이공이 쓰인 문장에 정말 합친 수량이 있는지요? 这里 여기엔 206 모두 합쳐서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뭐가 있어요? 100个人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这些药 이 약들은 20 모두 합쳐서 얼마예요? 30위안 30위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이라는 이 범위 부사는 이를 생략하시고 꼭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만 나왔을 경우에 놓치시곤 하세요.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주라는 범위 부사요. 주는요, 단지, 오로지, 겨우, 뭐뭐뭐뭐만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일부 제한된 범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은 이 의미 안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유일하게, 오직, 하나의 의미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유일한 하나도 가능하지만 소수의 매우 제한된 범위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자, 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我只去过一次北京. 나는 只去过一次 단지 한 번만 가봤다. 겨우 한 번만 가봤다. 어디에? 베이징에 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2次, 한 번이 유일하다는 걸 강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극히, 극히 제한된 숫자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이요. 我只想睡觉. 나는 잠만 자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거 원하지 않고요. 저는 그저 그것만 원할 뿐이에요. 원하는 것이 유일하게 잠을 자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내 바람은요. 아주 제한된 이러한 작은 소망입니다 라는 뉘앙스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호라는 범위부사 보실게요. 지호는 거의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가 아니에요. 100%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요. 예문을 보시면 几乎没有人不喜欢他라고 하지요. 几乎 거의 没有人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냐면 不喜欢他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几乎라는 말 거의라는 의미로서 부사예요. 부사이니까 수로 앞에 써야 되지요. 없다라는 의미의 没有 앞에 쓰셔서 거의 없다. 几乎没有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라는 뜻이요.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나타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와 짝꿍 지어서 쓰기도 해요. 예문 보시면 中国的大城市 중국의 대도시들 말이에요. 저는
几乎都 거의 다 去过 가봤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几乎都라는 거의 다 이 덩어리 표현이요. 어디 위치하고 있나요? 가다라는 의미의 수러 앞에 쓰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부사는요. 수러 앞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기억하셔야 되는 3개의 범위부사 의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쓰임에 있어서도 제가 당부드린 것 있죠? 이 뜻으로 기억하세요. 이거랑 써요 라고 했던 부분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정리할 어법 요소는 시간 부사입니다. 시간 부사라는 것은 동작이나 어떠한 상황이 어떤 시점에 발생하는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이 정자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마침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는 중이다와 같이 진행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름 아닌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정자이 자체를 부사인 것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무래도 뜻이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는 중이다, 다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자에는 엄연히 부사입니다. 따라서 수러인 동사 앞에 쓰셔야 돼요. 보다, 칸, 보고 있다, 정자이 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문을 살펴볼게요. 我正在看电视. 我, 나는 正在看,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电视, 텔레비전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정자이가 뭐뭐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사전을 찾으면 나와요. 그런데 이 정자이는요, 현재 진행형도 나타낼 수 있지만 과거 진행형도 역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뭐하고 있다라는 뜻 외에 뭐뭐하고 있었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아빠가 집에 오셨을 때 나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라고 할 경우 그때 바로 正在 넣으셔서 我正在看电视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뭐하고 있었다 라고 하니까 뭐뭐 했다 라는 말이 떠오르셔서 여기에 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곤 하십니다. 자, 러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모든 과거형에 다 러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은요, 正在만으로도 완벽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진행의 正在뒤에는요, 문장 끝에 짝꿍이 있어요. 바로 너예요. 너를 쓰셔서 진행형의 문장을 부드럽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妈妈正在做饭呢. 엄마가 뭐하고 있다? 요리를 하고 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正在의 짝꿍은 뭐라고요? 문장 끝엔 너.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요 이렇게도 살펴보실 수 있어요. 正在 대신에 在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짜이요? 제가 알고 있는 짜이는요, 어디 어디에서 라든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 표현도 있지요. 짜이가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는요, 짜이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옵니다. 그런데 짜이가 정짜이 대신에 진행을 나타낼 때는요, 짜이 뒤에는요, 수러가 와야 되겠죠. 문장 구조를 보시고 짜이의 의미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你在做什么? 라는 문장이에요. 너는 在做 하고 있니? 什么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짜이가 나타났어요. 뒤에 봤더니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없고요. 수러가 나왔어요. 뭐뭐하고 있다 라는 진행의 표현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는 뭐하고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책 보고 있어 라고 대답해 볼까요?
자, 在를 그대로 넣으셔서 我在看书라고 하셔도 되고요. 진행형이니까 너와 함께 쓰셔서 我在看书呢 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너 하나만 남겨놓으셔도 진행의 어투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我看书呢我看书呢 이렇게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도 在 없이 너만 넣어서 말해도 되나요? 你做什么呢? 네, 가능합니다. 그건 역시도 뭐 하는 중이에요? 라는 진행의 의미를 전달하실 수 있어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진행의 표현을 쓸 때 수로 앞에 正在 쓴다라는 거, 그리고 간단하게 在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행형을 표현할 때는요, 문장 끝에 짝꿍이 있죠? 다름 아닌 너와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시간 부사입니다. 시간 부사는요, 문장 안에 수로 앞에 위치하여 그 동작이나 상황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써요. 먼저 이징이라는 시간 부사는 이미 벌써라는 의미로 어떠한 동작이나 상황이 완료됐음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이미 온다 라고 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럽죠. 그녀는 이미 왔다 라고 해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뭐뭐 했다 라는 의미의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러와 함께 씁니다. 예문을 볼까요? 我已经下飞机了. 我, 나는 已经 이미 下飞机了.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我, 나는 已经 이미 买了 샀습니다. 几本书 몇 권의 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징이라는 이 부사요. 징을 생략하고 이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我已下飞机了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我已买了几本书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어쩌면 이 문장을 보시는 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징이 완료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러랑 같이 쓴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요, 러가 문장 맨 끝에 쓰여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러가 동사 바로 뒤에 있어요. 왜 다르죠? 자,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러의 위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사 바로 뒤, 또 하나는 문장 맨 끝. 만약에 문장이 끝나지 않고 뒤에 더 이어진다면 러는요, 그렇죠, 동사 바로 뒤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어 앞에 수식하는 말이 길게 붙어요. 그때도 러는요, 동사 바로 뒤에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 바로 그러하지요. 책은 책인데 几本书, 몇 권의 책이라고 하여 목적어인 명사 슈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러는요, 동사 바로 뒤에 붙고 문장 맨 끝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就라는 부사를 살펴볼까요? 就는 곧 바로라는 의미로 기억만 하셔도 문장 해석이 자연스럽게 돼요. 어떠한 동작이나 상황의 발생 시간이 이르다, 빠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통 러와 함께 쓰기도 하는데요. 러를 쓸 경우에 해석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랑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我9点就睡觉 라는 문장이에요. 자, 就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我, 나는 9点 9시에 睡觉 잠을 잡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저 9시에 잠을 자요 라고만 표현을 하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9시라는 시간이 이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늦다는 걸 강조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냥 9시란 시간에 잔다라는 묘사성 표현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찌우를 9시라는 시점, 때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9시면 바로의 의미가 되어서 저는 9시면 바로 잠을 자요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럼 이 표현만으로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9시라는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으로서 이르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바로 눈치채고 헤아리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我明天就回国了 라는 문장이요. 我 나는 明天 내일이면 就 바로 뭐 합니다? 回国了 귀국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란 시점이 귀국을 하기에는요 너무 금방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바로 귀국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귀국하는 시점이 빠르죠, 이르죠, 아쉽군요 라는 의미 전달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임박의 표현으로서 치오와 함께 문장 끝에 러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이라는 부사 같이 살펴볼까요? 자이는 겨우 비로소 뭐뭐뭐뭐에야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겨우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려요. 동작이나 상황의 발생 시간이 늦음을 나타내는데요. 그 외에 사실 다른 용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용법들을 다 익히시기 전에 먼저 이 자이라는 단어가 겨우라는 의미다라는 것만, 그 뜻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추후에 여러분들이 자이의 다른 용법을 배우실 때 굉장히 쉽게 느껴지세요. 자이는 무슨 뜻이다? 겨우라는 뜻이다 라고 기억하세요. 我9点才睡觉 라는 문장 볼까요? 저는 9点才 9시에 겨우 睡觉 잠을 잡니다. 9시에야 비로소 잠을 잡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9시라는 시간이 늦다라는 뉘앙스, 자다라는 동작이 어렵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을 하지요. 我明天才回国 라고 합니다. 我 나는 明天 내일, 才 비로소 겨우, 回国 귀국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저 내일에야 귀국해요. 이제야 하네요. 내일이란 시점 많이 기다렸고 늦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하지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자이는요. 러와 같이 쓰지 않아요. 방금 찌우는요. 임박의 표현으로서 끝에 러와 짝꿍을 이루었죠. 그런데 자이는 러랑 쓰지 않습니다. 이것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시간부사 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초급 단계에서 아셔야 되는 시간부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부사들의 뜻과 그리고 같이 쓸 수 있는 짝꿍 표현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지아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임박, 상황의 임박을 나타내는 표현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어떠한 동작이 곧 발생한다 라는 표현으로서 시간부사 마상 쓰실 수 있는데요. 말맞자 뒤에 윗상자가 쓰여져 있지요.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린다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곧 바로 목적에 다다르다, 어떠한 상황에 다다르다라고 하여 현대 중국어에서는 곧 바로 라는 의미의 시간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곧, 금방, 바로라는 이 마상 문장 안에서 어디 쓰이면 될까요? 어떠한 상황이 임박했다라고 할 경우 그 상황을 나타내는 동작의 표현 앞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等等 잠깐만 기다려, 我马上到 나는 곧 도착해 라고 할 때에 이 마상의 위치 어디죠? 도착하다라는 수러 到 앞에 위치했음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장은 어떤가요? 快10点了 곧 10시가 되어 샤오리는 马上下课 곧 수업을 마칩니다. 아직 수업 마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곧 수업을 마치는 상황에 도래할 겁니다. 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죠.
임박의 표현에 있어서 마샹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표현으로도 임박의 표현을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로 쓰이지요. 야오도 임박의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원래 빠르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는 이 콰이도 역시 임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합쳐서 콰이야오로 쓰실 수도 있고요. 찌우야오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오와 콰이 이러한 표현들은 원래 다른 용법들이 있었잖아요. 때문에 이것들이 임박의 표현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약간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문장 끝에 러를 반드시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快3点了. 곧 3시가 됩니다. 지금은 3시가 아닌데요. 이제 곧 3시라는 상황으로 변해요. 상황의 변화, 뉘앙스 강조, 끝에 러 이렇게 꼭 같이 써주셔야 되는 거죠. 我要回家了. 나는 곧 집에 가야겠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야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집에 가는 상황으로 변하겠다. 이제 곧 집에 가는 동작을 하겠다. 라는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 야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 끝에 변화의 러 이렇게 같이 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 야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러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오는요, 임박의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또 다른 문장 보도록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이 나왔을 때 바로 임박의 표현으로 해석하시는 연습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초급 회화책이나 HSK 1, 2, 3급에 나와 있는 문장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렸어요. 만약에 이 표현을 몸에 정말 익히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문장 외우는 거 추천드려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지요. 好累, 너무 피곤해요. 我快要睡觉了 라고 표현합니다. 我, 나는 快要, 곧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곧 睡觉了, 자야겠어요. 저 이제 잘래요. 라는 표현이에요. 아직은 자지 않는데요. 이제 곧 자는 동작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지요. 他下星期就回国了. 그는 下星期 다음 주면 就 바로 回国了 귀국합니다. 다음 주라는 시점에 금방 상황이 변합니다. 라는 뉘앙스 전달. 그래서 就 뒤에 了 이렇게 같이 써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요. 我马上就要上课了 라는 문장인데요. 我, 나는 马上, 곧, 就要, 곧, 上课了, 수업을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님, 马上도 곧이고요. 就要도 곧인데요.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马上이라는 것은요, 시간 부사로서 때를 강조하거든요. 따라서 马上 외에 다른 때를 나타내는 말을 넣으셔서 바꿔서 하셔도 돼요. 나는 3시에 곧 수업을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马上 그냥 대충 곧이 아니라 3시라는 시점을 정확하게 넣어서 我3点就要上课了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업을 들으려면요, 굉장히 대기가 길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야 될 줄 알았는데, 저 내일이면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저 내일이면 바로 수업을 들어요.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점을 나타내는 말로서 3点 대신에 내일이라는 말을 넣어서 我明天就要上课了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는 겁니다. 马上 대신에 다른 때를 나타내는 말 넣어서 就要와 함께 짝꿍을 이루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大家辛苦了.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시간 부사입니다. 중국어에는 다양한 부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간 부사라는 것은 어떠한 동작이나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하는 시간 부사는 이즈라고 하는 부사인데요. 사전을 찾으면 계속해서 줄곧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줄곧이라고 외우면 아마도 앞으로 외우는 다른 시간 부사와 그 쓰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화 표현으로요. 이 표현 굉장히 쉽거든요. 이렇게도 기억하도록 할게요. 바로 쭉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즈라는 부사는 한 번 발생한 동작이나 상태가 쭉 지속됨을 의미하거든요. 자,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今天一直下雨라는 문장입니다. 今天오늘 一直 계속해서 下雨 비가 내립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쭉이라는 이 표현 한번 넣어볼까요? 오늘 쭉 비가 내려요. 한 번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나서 쭉 비가 오는 그 상황이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外面 바깥이 一直 계속해서 很冷 매우 춥습니다 라고 해요. 일단 온도가 한번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쭉 그 상태 지속. 밖이 줄곧 추워요. 밖이 쭉 추워요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总是 라는 이 시간 부사는요, 늘 언제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했었던 이 즈는요, 한 번 발생한 상황이 쭉 지속이 되는 거고요. 总是라는 부사는요, 여러 번 발생한 동작 또는 상태가 빈번하게 반복됨을 의미합니다. 他总是很忙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는 언제나 늘 매우 바쁘다 라는 뜻이에요. 그저께도 바쁘고 오늘도 바쁘고 일주일 전에도 바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바쁘다라는 의미죠. 他儿子总是问问题 他儿子 그의 아들은 总是 늘 언제나 问问题 질문을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一直 계속해서 쭉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总是 늘 언제나 라는 의미로서 계속해서 반복을 의미하는 부사가 되겠어요. 두 개 모두 다 지속과 반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표현이 만약에 과거형에 쓰인다 할지라도 절대 러를 붙이시면 안 돼요. 그는 늘 매우 바쁘다라는 표현에서 작년에 그는 늘 바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去年 작년에 그는 总是很忙 계속 언제나 바빴어요 라고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작년에 바빴다라고 하니까 뭐뭐 했다 러를 써야 될 것 같지만 러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러는 완료를 나타내죠. 그런데 작년에 계속해서 늘 바빴다는 얘기는 작년이라는 시점에 바쁘다라는 상황이 빈번하게 반복, 계속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료의 의미를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때문에 작년에 去年他总是很忙了 절대 러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러는 과거형이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 시엔이라는 부사예요. 시엔은 먼저 우선이란 뜻으로서 동작이나 상황의 시간적 순서를 강조할 때 씁니다. 시엔 먼저 완성해라 这件事情 이 일을 문장 끝에 빠는 뭐뭐 해라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다른 것보다도 시간적으로 우선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나는 先吃饭 먼저 밥을 먹고
있고 然后 그런 다음에 做作业 숙제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요. 시간적으로 먼저 밥을 먹는 동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숙제를 하는 동작을 한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행해지는 동작 앞에는 시엔을 쓰시고요. 뒤에 후행되는 동작 앞에는요. 然后를 쓰실 수 있어요. 然后는 그런 다음에 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부사 정리해 봤습니다. 의미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문장 안에서 쓰실 때 주의해야 되는 점. 늘 언제나와 같이 빈번하게 반복하거나 계속해서 줄곧 쭉과 같이 지속의 의미가 있는 시간 부사는요. 절대 러랑 같이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에는요. 먼저 일어나는 동작을 강조할 때 쓰지요.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동작을 연달아서 쓰고자 할 때는 然后라는 짝꿍 표현을 가지고 연결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어기 부사입니다. 부사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수어 앞에 쓰여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 중에 이 어기 부사라는 것은 문장의 어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추측을 하는데요. 그 추측성이 강한지 약한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요. 그 의견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가리는 것이죠. 각각의 어기 부사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문장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호응 표현과 같이 자주 쓰이는지 그 호응 표현 짝꿍을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먼저 可能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可能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 그대로 읽으면 가능이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물론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초급 단계에서 회화에서는 이 단어를 아마도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아마도 뭐뭐할 것이다 추측을 나타내고요. 강하지 않은 단순한 추측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他可能还没回家라고 하고 있지요. 그는 可能 아마도 뭐뭐할 것이다. 아마도 어떨 것이다. 还没回家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요. 장老师, 장 선생님은 可能 아마도 不高兴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성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띵이라는 어기 부사는요. 반드시 꼭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이 이띵이라는 어기 부사는 주관적인 확신, 강한 예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他明天一定来 그는 明天 내일 一定来 반드시 올 것이다. 그는 내일 반드시 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팅이라는 어기부사 혼자 쓰지 않고요. 뒤에 조동사와 호응하여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야오라는 조동사는 본래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와 같은 강한 의지, 바램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띵과 함께 쓰여 문맥에 따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라든지 반드시 뭐뭐 하려고 하다 이렇게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상황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你一定要看这个电影이라고 하지요. 주어가 니, 2인칭 너를 가리킬 때에는 너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로 해석될 때가 많아요. 이띵이 붙었으니 너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看这个电影. 이 영화를 봐야 한다. 야, 너는 이 영화 꼭 봐야 돼. 야, 이 영화 딱 너의 취향이야. 이렇게 말할 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我一定要吃 라고 하지요. 我, 나는 一定要吃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의무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나는 반드시 먹어야겠어 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이딩이라는 부사요. 야오 말고도 후이랑도 짝꿍을 지어서 쓸 수 있습니다. 후이는 이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예측을 나타내요. 후이만 쓴다면 그냥 뭐뭐 할 것이다 미래의 이러한 단순한 예측인데요. 앞에 이딩을 씀으로써 강한 추측을 나타내요. 예문 볼까요? 你别担心他一定会回来的 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비에 뭐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딴신 걱정하지 마라. 그는 一定会 반드시 뭐뭐할 것이다. 반드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回来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강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예측을 할 때 후이는요, 문장 끝에 너와 쓰기도 해요. 그래서 一定会 땡땡땡 더 이렇게 호응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必须라는 어기부사예요. 必须는 반드시 꼭, 이것도 반드시 꼭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앞에 一定과 같아 보이죠? 그런데 앞에 一定은요, 뒤에 오는 조동사에 따라서 반드시 뭐뭐 하려고 하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 의미가 의무인지 아니면 강한 바램인지가 결정이 됐죠. 그런데 必须는요, 정해져 있어요. 必须 자체로 반드시 꼭 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무라든지 확실한 요구를 나타냅니다. 예문으로 확인할게요. 明天你必须来. 明天 내일, 너는 必须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必须来 반드시 와야 한다. 이 必须 혼자만으로도 그렇죠. 강한 요구, 강한 의무를 나타내요. 자, 必须는 혼자뿐만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라는 야오와 함께 쓰기도 합니다. 这件衣服, 이 옷은 必须要买, 반드시 사야 돼. 이 옷은 꼭 사야 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必须는 혼자 자체만으로도 반드시 꼭 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그 뒤에 야오라는 조동사와 함께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기부사 정리해 봤는데요. 각각의 의미 기억하시고요. 부사로서 아마도 반드시 꼭 이걸 기억하는 것 외에도 어미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하려고 하다.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어미와 같이 기억하시되 만약에 그 부사 뒤에 호응하는 조동사가 있다면 그 조동사까지도 덩어리 지어서 짝꿍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어기부사입니다. 어기부사라는 것은 말의 어투, 말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기라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하시죠? 어법에서도 그래요. 그 역할이 어기라는 말 자체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기부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 단어가 어기부사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기 부사에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사전에 찾아보면 또한 역시 뭐뭐뭐뭐도라고 나오거든요. 가장 쉽게는 우리말 어순 그대로 가면 돼요. 나도, 워예, 너도, 니예 이와 같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예라는 것이 문장 안에서 어떤 한 경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저랑 같이 정리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역할, 의미로는 이런 게 있어요. 전자와 후자의 같은 상황 혹은 조건을 나타낼 때 쓰는 것. 예문을 보시면 더 쉽습니다. 我是韩国人. 나는 한국인이에요. 他也是韩国人. 그도 한국인입니다. 라고 하지요. 나라는 전자도 한국인이고 그라는 후자도 한국인. 두 명의 전자와 후자, 서로 각기 다른 객체가 같은 상황임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그럴 때 바로 뒷문장에 이해를 쓰는 거예요. 쉽게는 그도 라고 하여 타이에라고 쓴다 라고 기억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我也 어떻게 해석하지요? 나도 라고 해석을 하지요. 我也一样 나도 똑같아요, 같아요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에는 뭐뭐뭐뭐도라고 하여 주어 뒤에 붙었을 땐 주어랑 이렇게 연결하셔서 해석하시면 가장 쉬워요. 자, 그런데요, 예라는 것이 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동일한 주어에 두 가지 다른 상황 혹은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문을 같이 보죠. 我喜欢看书. 나는 책 보는 걸 좋아해요. 예 또한 喜欢 좋아합니다. 运动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요.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저는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요.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나라는 주어가 책을 보는 취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취미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다른 취미가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주어 뒤에 붙은 예처럼 해석이 되지 않아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라고 하여 주어가 아닌 목적어와 뭐뭐뭐뭐도라는 표현이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하는 것도 라고 하여 운동예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예는요, 수로 앞에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요 라고 하더라도 이때의 예는 좋아하다 라는 본래의 수러인 동사 시환 앞에 쓰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예는요, 하이라는 부사로 바꿔서 말씀하셔도 돼요. 我喜欢看书, 还喜欢运动. 저는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동일한 주어가 다른 상황임을 나타낼 때 뒤에의 또 다른 상황, 수러 앞에 예나 하이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가 또라는 의미로 쓰일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다른 경우를 살펴보지요. 여기 적혀 있어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반복을 의미하며 의문문에 많이 쓴다라고 적혀 있지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을 해요. 먹을 것을 주문하고 났더니 종업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또 원하시나요? 라고 말이죠. 뭘 더 원하세요? 라고 하여 우리나라 말로는 더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주문을 했지요. 원하는 걸 말했어요. 그리고 또 원하는 걸 말하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하는 것은 말했는데요. 또다시 반복하는 상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질문을 하지요. 뭘 또 원하세요? 뭘 더 원하세요? 라고 말이죠. 이때 질문에 바로 하이를 쓰는 거예요. 니 당신은 하이야 또 원하시나요? 什么 무엇을? 당신은 뭘 더 원하세요? 하이의 의미요. 또 다른 뜻 이것도 있어요. 세 번째 의미네요. 아직도 여전히 这么晚 이렇게 늦었는데 그는 하이 아직도 在看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텔레비전을.
늦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경우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해석, 뜻을 가져다가 의미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하이가 아직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라는 부정문의 활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 뭐뭐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서 메이를 같이 붙여서 쓰시는데요. 하이메이 입에 붙이시는 게 좋아요. 나는 하이메이 아직 뭐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하지 않았냐면 吃饭 아직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이 으얼러 너무 배고파요 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 밥 먹는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뭐뭐하지 않았다 메이는요. 메이요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자, 또 다른 예문 볼게요. 他还没起床呢 라는 문장이에요. 起床, 아침에 기상하다 라는 의미죠. 그는 还没 아직 기상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아직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还没라는 문장 끝에 짝꿍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너와 호응지어서 쓰셔야 돼요. 너를 쓰셔야지 마음대로 러 이런 걸로 바꾸시면 안 돼요. 호응해서 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호응되는 짝꿍으로 기억을 하세요. 중국어 어법에서는 그 호응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 하이의 마지막 뜻을 살펴볼게요. 더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더라는 의미는요, 비교의 의미를 가져요. 비교문을 사용해서 비교 대상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오늘 더 덥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지요. 오늘 더 덥다 이 표현은요, 뭐 어제보다, 뭐 지난달보다 뭐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今天 더 덥다, 还热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뭐보다 라는 비교의 대상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다면 뭐뭐보다에 해당하는 be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보다, 昨天 어제보다 이렇게 넣어서 今天 오늘은 比昨天 어제보다 还热 더 덥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이의 뜻 여러 가지 있고요. 얘도 어떤가요? 두 가지 경우에서 얘를 사용했었죠. 이 하이와 얘가 등장했을 때 적절한 의미로 자연스럽게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어기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 안에서 수러 앞에 쓰여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 중에 어기부사라는 것은 문장의 어투, 말의 기운을 강조할 때 써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어를 만나셨을 때 이 단어 어기부사야 라는 걸 떠올리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의 단어들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 때문에 혹시 호응되어서 같이 쓰이는 표현이 있다면 그 짝꿍을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정리할 어법 요소 중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어기부사는요, 쫑위라는 거예요. 쫑위의 의미는요, 마침내, 드디어, 결국이라는 뜻. 그래서 문장 안에서 어떤 상황이나 동작의 완료, 결과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므로 뭐뭐 했다에 해당하는 완료의 러와 호응해서 많이 쓰이는데요. 러가 쓰인 예문 같이 살펴볼까요? 他终于来了. 그는 终于 마침내 来了 왔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终于의 위치 볼까요? 주어 뒤 수러 앞에 놓여 있지요. 考试终于结束了. 考试 시험이 终于 마침내 드디어 结束了 끝났습니다. 终于의 위치 주어인 考试뒤
그리고 수러인 지에슈 앞에 위치한 거 역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부사의 기본적인 위치는 주어 뒤 수러 앞이에요. 그런데 어기 부사는요,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요. 그 문장, 말투, 어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어기 부사는요, 주어 앞으로 나와서 주어까지도 포함하여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기부사 중에 하나가 지시라는 어기부사예요. 지시 이 단어는 사실, 사실은 이라는 뜻이고요. 사실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의미만 알고 있어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这道题, 이 문제는 其实 사실 很容易, 너무 매우 쉬워요. 괜찮죠? 其实 사실 我저는 没去过 가본 적이 없어요. 상하이 상하이에. 이 문장에서 지시의 위치를 보면은요, 수러 앞쪽에 위치한 건 공통적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 지시 这道题, 이 문제라는 주어 뒤에 쓰였지만 두 번째 문장의 지시는요, 我, 나라는 주어 앞으로 빠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름 아닌 제가 사실은 상하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반전의 어투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주체가 상하이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그러한 어감을 전달해요. 그 다음 땅란이라는 부사요. 땅란은요, 당연히라는 의미예요. 땅란, 당연, 발음도 비슷하지요. 문장 안에서 발견하셨을 때 당연히라는 말만 넣으셔도 해석은 자연스럽고 쉬워요. 那样做, 그렇게 하는 것은 当然, 당연히, 不可以, 안 되지, 안 돼 라는 의미. 当然, 당연히, 我也, 나도, 要休息, 쉬고 싶다, 쉬고자 한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어때요? 해석은 어렵지 않죠? 이 두 개의 문장, 땅란의 위치 살펴볼까요? 수러 앞에 위치했다라는 건 둘 다 공통적인데요. 첫 번째 문장의 땅란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라는 주어 뒤에 위치했고요. 두 번째 문장의 땅란은 나라는 주어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하다라는 말을 하고자 할 때 나라는 사람도 당연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굉장한 워커홀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저도 쉬고 싶죠. 라고 할 때 저라는 나라는 주체를 강조하잖아요. 이때 땅란을 주어 앞으로 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어기 부사는요, 딱 3개였어요. 终于, 其实, 当然이었습니다. 각각의 부사의 의미 아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호응해서 쓰는 것, 그리고 문장 안에서 위치적으로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라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상황이 빈번하게 반복이 되는지, 아니면 가끔 반복이 되는지, 아니면 재차 반복이 되는지와 같이 반복되는 상황, 그 빈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써요.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빈도부사,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짜이예요. 짜이라는 표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도 또 만나요 라는 헤어지는 인사할 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말하죠? 再见, 再见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또 만나요 라는 표현을 하는 이 상황, 또 만나는 반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요?
아니죠.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표현이지요. 이처럼 또 다시라는 의미의 짜이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반복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자주 쓰이는데요. 명령문은 뭐뭐해라 라는 표현이고요. 청유문은 뭐뭐하자 라는 표현이에요. 자, 아래 문장은 명령문으로도 해석하실 수 있고 청유문으로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바가 나와 있는데 이 바가 뭐뭐해라, 뭐뭐하자 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 표현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明天, 내일, 再说吧, 다시 얘기해라. 내일 다시 얘기하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하자. 아, 너 내일 다시 얘기해. 이 말을 하는 상황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는 상황이 아직 반복되기 전이죠. 때문에 아직 반복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에 또 다시 일 경우 이 짜이를 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 때문이에요. 요 역시도 사전을 찾으면 짜이와 같은 뜻으로 나옵니다. 또 다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쓰임에 있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말은 구분하지 않는데요. 중국어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요는요,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반복을 의미하고요. 요를 써야 된다라는 표식이 있어요. 이미 반복이 끝났어요. 이미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와 함께 씁니다. 他又迟到了. 그는 또 迟到了, 지각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와, 쟤 또 지각했네 라는 말은 지각하다라는 일이 이미 반복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어는 혼자 쓰지 않아요. 뭐랑 같이 써요? 이미 반복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 러와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 그러면 요는요, 무조건 러랑 같이 써서 이미 발생한 일에만 쓰나요? 아니에요. 언제도 쓰냐면요. 아직 반복되지 않을 때도 써요. 그러면 선생님 짜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조금 다른데요. 전제가 붙어요. 아직 반복되지는 않았지만 반복이 이미 기정사실인 경우,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반복이 일어나는 경우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했었던 거요. 짜이를 썼던 거. 우리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하자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갑자기 제 몸이 아프던가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 아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겨서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는 상황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快周末了, 곧 주말이에요. 我又可以休息了. 저는요, 또 可以休息, 쉴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할 때요. 여러분 어때요? 주말에 학생이시라면요. 그쵸, 주말에 학교를 가지 않지요. 그렇다면 주말이라는 때는요. 그렇죠, 안 오는 때가 아니에요. 당연히 도래하는 시점이니 그때가 도래하여 쉬다라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직 반복되진 않았지만 이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구분하기 좀 어려우시다면 의미만 기억하셔서 문장 안에서 나타났을 때, 문장 안에서 발견되셨을 때 또 다시라고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자, 볼까요? 快周末了, 곧 주말이에요. 나는 또可以休息, 쉴 수 있어요. 문장 끝에 러니까요. 쉴 수 있게 돼요 라는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셔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요는 무조건 러랑 쓴다고요. 이미 반복된 일에 요와 러 쓰는 거 너무 당연하죠? 이미 지각했어요. 요, 迟到了. 그런데 아직 반복되지 않은 경우에 요를 쓸 때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러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요와 짜이 무슨 뜻이다? 또 다시의 뜻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짜이는 무조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반복에 쓰고 요는 이미 발생한 일에 뭐와 함께? 러와 함께 쓴다. 그리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반복에도 쓰긴 하지만 그때도 러랑 쓰기도 한다. 이렇게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와 짜이는 사실 초급이 아니라 중급에 가서도 심지어 고급 단계에 가셔도요. 이 쓰임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기도 해요. 그러니 쉬운 어법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어법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초급 단계 여러분이 요와 짜이를 완벽하게 아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부분 의미와 그리고 써야 되는 상황만 기억을 하세요.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찡창이라는 부사예요. 찡창은요, 항상, 언제나, 자주라는 의미입니다. 동작이나 상황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 의미만 넣으셔서 해석하셔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나는 经常 자주 看电影 영화를 본다라고 하지요. 저는 사전에 나와 있는 항상, 언제나, 자주 중에 이 자주라는 의미로 기억하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라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요, 다른 부사랑 또 혼동이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 더 기억을 한다면 항상도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주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세요. 그래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맨날이라는 말은 어떨까요? 맨날이라는 우리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맨날 영화 봐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 맨날 영화 봐요 라는 표현이 정말 매일매일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닐 수도 있죠. 그만큼 자주라는 뉘앙스를 강조하죠. 그럴 때의 맨날이 바로 중국어의 찡창에 해당을 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찡창은 무슨 뜻이다? 자주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그리고 자주라는 의미로서 장장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장장, 항상, 자주, 종종 이렇게 사전에 나오거든요. 자주라든지 종종 정도로 기억하실 것을 권해요. 장창은요, 동작이나 상황의 빈번한 반복을 의미를 하는데요. 我常常看电影 어떻게 해석을 하죠? 나는 자주 영화를 본다. 나는 종종 영화를 본다. 영화를 보는 동작을 자주 반복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창은 장 한 개만 쓰셔서 我常看电影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찡창하고 장창 똑같은 뜻인가요? 빈도의 정도로 따지자면요. 찡창이 장창보다 더 자주예요. 저는 자주 영화를 봐요. 저는 종종 영화를 봐요. 보다는 저는 맨날 영화 봐요. 이 표현이 어떤가요? 더 자주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 뉘앙스의 차이라는 거. 그냥 의미 자체는요. 칭창, 장창 둘 다 자주라고 기억하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어법이요. 깊이 들어가고자 한다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중급, 고급을 공부하실 때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가셔야 할 겁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제가 정리해드린 뜻만 기억하시고 문장 안에서 그 뜻대로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